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43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입니다. 추워. 엄청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라 더 추워요. 바깥 기온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단열이 아무래도 잘 안 되죠. 네네. 네, 제법 쌀쌀합니다. 네,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은 찬희쌤 그리고 슈퍼바이저님 두 분 나오셨어요. 슈퍼바이저님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특별한 인사를 좀. 아니 뭐 마침 뭐 나온 게 이번 주에 네. 구정도 끼어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설 잘 쇠시고 올해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찬희쌤 새 인사. 네, 저는 신정세거든요. 저는 아, 샜으니까 네. 저는 놀러 갈 거예요. 어디로요? 그래서, 순천, 부여, 뭐 여수 이런 데를 좀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시나요? 아니, 가족이 있는데. 제가 독거노인이 아니거든요. 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네. 네. 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잖아요. 네. 탄핵이 되겠죠? 네, 뭐 미치지 않고서요. 뭐 다 되겠죠. 네, 뭐 탄핵이 안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 큰일 나겠죠. 네. 네. 탄핵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올해는 무조건 대통령 선거를 치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언제냐 그 선택밖에 안 남았는데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짜잔. 대선 예비 주자들의 기본소득 정책 검토. 예. 짜잔. 주제 좋습니다. 음향 많은 효과 청취자분들이 한번, 궁금했을 일일 것 같아요. 예. 네네. 근데 또 뜬금없이 그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투표를 하고 알파고의 이세돌 그 있었잖아요. 네, 알파고가 네. 이긴 게 아주 충격적이었죠. 네네네. 예. 뭐 그걸로 갑자기 기본소득 얘기가 불거졌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그 후로 많은 대선의 예비 주자들 유력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계열 주자들이 뭐 서로 막 다투다시피 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유행이. 네, 이 트렌드가.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주장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기본소득 모델은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는 제가 붙여본 건데요. 예. 네,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의 아버지 네. 슈퍼바이저님 네. 나오셨는데요. 네. 그 대선 예비 주자들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네. 그 특별히 슈퍼바이저님께서 속이 좀 쓰리실 거라고 생각이. 속이 좀 쓰린 게 아니고 좀 많이 쓰릴 것 같은데요. 예. 전혀. 네, 전혀 안 쓰리세요? 네. 슈퍼바이저님이 그 2007년도에 네. 이 대선에 출마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알고 계세요? 네,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안 되신 거는 뭐 알겠고요. 네, 안 되셨겠죠, 아무래도. 예. 네, 이명박 네. 대통령 당선된 대선이었죠. 맞습니다. 예. 뭐 경선 같은 거 치르셨어요? 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건 아니고? 그 무소속은 아니고요. 네. 그 정당에 있었는데 당시 네. 이제 군소정당인데 음. 한국사회당이라는 이제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하셨고, 네. 그러니까 나름 당 후보 추대인 거죠. 예. 아니 찬반 투표는 했죠. 찬반. 예. 그러니까 당에서 추대한 후보입니다. 네네. 예. 그때 또 찬반 투표는 했다니까요. 그때 허경영도 나왔죠. 맞나요? 예. 어쨌거나 그런데 어때 그때 이제 다시 진지하게 네. 그때 이제 대선 핵심 공약이 슈퍼바이저님의 핵심 공약이 국민 기본소득제였다는 겁니다. 10년 전이었다. 10년 전. 예. 그러니까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한국 대선 역사상 최초로 네.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한 대선 공약. 분인 건데 대선 네네. 공약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예. 네네. 그때 5대 핵심 공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1호였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아는 사람도 있긴 하죠. 예, 저도 뭐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 이제 속이 많이 쓰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올해같이 많은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기본소득 이렇게 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제 추측입니다. 와, 10년 전이면은 거의 얼리 어댑터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선구자? 선각자죠, 선각자. 예.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 10년이면. 지몬미. 네, 정말 지몸입니다. 이게 네네. 좀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10년 내내 어쨌건 그 이후로 10년 내내 기본소득 연구를 해오셨고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어제 이제 한국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이 공론화된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감개무량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제 슈퍼바이저님은? 그렇죠. 네. 물론 뭐 격세지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때 2007년에는 뭐 사실 뭐 복지 정책의 일종으로 좀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나 이렇게 밖에 인식되기 힘들었고요. 게다가 뭐 결혼하면 모줍니다 이상한 후보가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차별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허경영. 네.
지금도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평등하게 n분의 1로 나눠준다는 거 하고 조건부로 결혼하면 뭐 준다, 뭐 하면 뭐 준다 하는 거 하고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었죠. 아무튼 2008년 후반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온 이후부터는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주로 지식인층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예를 들어 뭐 강남훈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맞아요. 하시게 됐죠. 그래도 뭐 사실 지금 느끼는 격세지감은 잘 설명하기 힘든데 1년 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엄청 다르죠. 2016년 초만 해도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이 딱 2개 있었죠. 노동당, 녹색당 2개 딱 있었고 맞습니다. 인지도도 매우 떨어졌었고요. 음. 2016년 7월에 저희가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서울총회를 치르면서 그 이후부터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주요 후보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들을 갖고 어쨌든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뭐 앞으로 이게 뭐 일정하게 공론화 단계라고 보면요. 공론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실제 2018년부터는 실제 어떻게 실현할 건가 실현 모델이라든지 뭐 과도기 모델이라든지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어떻게 나갈 건가 이런 논쟁들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대되는 바도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기본소득 운동가 슈퍼바이저님 모시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각 네. 대선 예비 주자들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교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안이 있는데요. 네네. 네, 이게 그러기보다 먼저 앞서 각 대선주자 이제 평가하기 앞서 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대명제부터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이제 각 대선 주자를 정책을 평가하는 이제 기본 틀이랄까 시금석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아, 그런 것도 좋겠네요. 네네. 기본소득 대명자는 이거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벌써 예. 이렇다를 몇 번 했으니까. 40분이나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개별성, 개별성, 보편성, 음, 무조건성, 그리고 충분성. 네, 이거 네 네 가지잖아요. 개는 이제 그렇죠. 기본 대명제라고 네, 하죠. 네. 저도 이제 기본소득 강의를 작년에 처음 했는데 아, 승희님도 이제 이거 하시는 네 좋을 개 것 알고 같아요. 어떻게 아닙니다. 외운 이제. 거예요? 이거?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네네. 여기서 지구라는 건 Earth인데요. 네.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번역한 건데요, 제가 네. 기본소득은 일체의 재산 심사나 네. 근로 요건 없이 음,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체의 재산 심사나 근로 요건이 없이 또는 무조건적으로 이게 이제 무조건성이고요. 개인 단위로 이게 이제 개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구나 뭐 그런 예. 게 아니라 가구나 개인. 가족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개인 한 명 한 한 명에게 명 준다. 명에게. 예. 그다음 모두에게라는 네. 말이 이게 보편성 원칙이고 다시 말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안 간 이재용까지 다 줘야 된다. 이제 이게 바로 보편성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조건성, 개별성, 보편성 이게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정의한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비엔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는 충분성 원칙이 없는데요? 네. 왜 없어요? 2016년 7월 서울총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에 더해서 네. 2가지 기준을 더 넣었죠. 하나는 정기성이고 두 번째 현금 지급이다라는 거예요. 정기성은 따박따박. 예를 들어 뭐 한 번 준다, 종잣돈 준다 이게 아니고 뭐 한 번에 뭐 5천만 원 주겠다, 21세가 될 때 5천만 원 주겠다 이것을 사회적 지분급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뭐 월급처럼. 매달 또는 뭐 분기별로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지급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 서비스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줘야 된다. 물론 공공 서비스를 전제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기본소득을 하자 이렇게 정한 게 있습니다. 단지 이제 충분성이라는 게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계에 충분하고 문화적, 사회적 생활에 충분한 소득이어야 된다. 이것을 정의해 넣자라는 주장들이 있었죠. 주장이 이제 독일, 네덜란드, 그다음에 유럽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한국 이렇게 4개국 네트워크하고 유럽 네트워크가 이걸 정의해 넣자 그랬어요. 정의해 넣자 그랬는데 일단 높은 수준의 지급 수준을 정의해 넣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책사항 아니냐. 기본소득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건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공고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하고 사회 문화적 참여에 충분할 만큼의 높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라는 공고안을 채택했어요. 두 번째는 이 공고안 이게 높은 기본소득이라는 공고안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만약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이 사회 수당을 통폐합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부 사회 수당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통폐합할 때 기본소득 액수보다 통폐합되는 사회 수당이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된다라고 안 되죠. 정한 줄어드는 겁니다. 거죠, 줄어드는 건 안 네. 된다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저소득층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입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놨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조항이 굉장히 유의미한 거는요. 지금 핀란드 정부가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2,000명한테 무작위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실업수당을 못 받습니다. 대신에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즉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핀란드의 실업수당이 700유로 정도 됩니다. 700유로 좀 넘습니다. 도입하는 기본소득은 실험에 도입한 기본소득 액수는 530유로입니다. 그러니까 700유로를 받는 사람이 530유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실업수당을 받으면 알바 일을 못 하겠죠. 또 530유로를 받으면은 좀 적지만 알바 일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률이 느는지 안 느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권고안에 따르자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네, 그럼 이제 4대 원칙. 이게 개보무충. 원래 제가 암기세대라서 네네. 글자 따서 외우는. 개보무충. 네네.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도 몇 년 네네. 해봤는데. 네. 사실 무조건성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게 보충? 무게 보충? 이게 조금 그것도 더 좋다. 이게 좀 무게를 더 갖고 좋네요. 보충한다. 네, 네. 좋네. 좋네요. 무게를 갖고 보충한다. 네네. 모두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무게를 갖고 보충한다. 네, 이 4대 원칙을 기준으로 네. 해서 이제 대선 예비 주자들의 기본소득 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일 먼저 누구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열심히 내걸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정책은 어떤지 찬희 쌤이 먼저 개관을 좀. 네, 제가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남시는 네. 유사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 배당을 이미 실시하고 있죠. 네, 예. 그렇죠. 먼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안이 뭐였냐면 원래안은 네네.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그러니까 연 100만 원이겠죠. 요거를 현금이 아니라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 사람 상품권으로 준다. 이게 원래 원안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성남 사람 상품권을 준다. 요거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네. 실제 실행은 19, 20, 21, 22, 23세는 다 빼고 네. 만 24세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작년에. 네. 24세. 재원의 네. 문제예요 실제로. 그래서 약 11,000명 정도만 지급했고요. 네, 네. 그 분기마다 약간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주려고 해도 안 받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 사실 살아 있는 건데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 성남시 사람한테 아니 끝까지 안 받은 이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겠습니다 그러고 안 받네요. 안 받으러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어쨌건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정부가 막 탄압하려 그랬죠. 네네. 그래서 분기당 25만 원이라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연간 50만 원씩 줬고요. 그걸 2016년 11월부터 이제 4번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550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성남사랑 상품권을 줬고요. 네.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광역단체라서 복지부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 취소 처분해서 서울시는 한 번 주고 중단됐고 네. 성남시는 광역단체가 아니고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네. 처분 권한이 복지부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어요. 아. 근데 당시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씨가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직접 직권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만 원씩 11,000명 정도면 1년에 재원이 한 대략 55억 정도 드는 네, 거잖아요. 55 많지 네. 않죠. 네. 성남시 재정 규모로 보면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좋은 정도- 질문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규모일지 55 네.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큰 돈이지만 네, 네. 2016년 성남 예산이 네. 2조 3천억 원이거든요. 맞네요. 성남이 큰 도시잖아요. 큰 도시네요. 분당 판교가 다 성남 아닙니까? 아, 그래서 총 예산의 0.0024%. 와. 네, 그중 사회복지 예산이 5,800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의 0.0095%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의 1%도 아니요, 0.1%도 아니요, 사회복지 예산의 0.01%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성남시가 2016년 사회복지 예산이 2015년도부터 200억 정도가 더 지출했거든요. 네. 그 더 지출한 액수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액수 자체는 매우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24세만 주는 거니까 뭐 그리고 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중앙 정부가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네. 기본소득의 파급력, 음. 파괴력 자체를 이제 막으려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혜자들이 한번 받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더라도 그럼 정책을 실감하게 되고, 그럼 지지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확대 실시를 가능한 조건이 마련되잖아요. 사회 심리적 조건이 요구가 만들어지는 좀 거죠. 드세지고. 예, 그러면 또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야권 주자가 뜨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밟는 거고. 너무 까놓고 얘기했나? 이런 거로 저는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 네. 청년 배당이 성공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일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 추진력도 얻었을 테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을 확대해서 이제 실시하겠다. 이거를 이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이제 한번 이제 어떻게 확대했나 한번 볼까요? 네네. 촛불 전국에서도 이제 강경화 발언을 계속했죠. 아우 셌죠. 예, 지지율이 매우 높아져서 확 올라갔어요. 예, 박모 씨를 이제 압도했죠. 예. 박원순 시장. 얘기 다 네. 알죠. 예. 네. 그래서 그 선상에서 이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네. 선점한 의제잖아요. 이게 그쵸.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거의 연일 발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매일 터뜨렸는데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은 투트랙이에요. 네. 예, 어떻게 투트랙인가 하면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요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이고요. 국토 보유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또 1인당 3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130만 원 주는 계획. 이게 이재명의 기본소득 아닙니다. 근데 생애주기별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 나이 무슨 주기? 그런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나이별로 다르게 준다는 거죠. 아. 예. 나이대 간의 차이는 없어요. 가격 금액 차이는 없는데 네네. 못 받는 나이대가 있어요. 이런. 예. 유아 배당이 있어요. 네네. 0세에서 5세. 음. 아동 배당 6세에서 11세. 네. 청소년 배당 12세에서 17세. 네. 청년 배당 18에서 29세. 그리고 훌쩍 뛰어서 노인 배당이 65세 이상. 그럼 나는 저는 34, 30대 뭐 30에서 64세까지가 3, 40대, 50대, 60 네, 일부 한참 이렇게. 일하는 아, 사람들은 받지 마라. 이러 이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네, 그러니까 요 30에서 64세라 하더라도요. 네. 받는 계층이 있어요. 어, 농민하고 어민은 받아요. 아 도시 사는 저는 안 예,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되고요. 예. 저기 슈퍼바이저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네. 다른 배당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장애인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0세부터 끝까지 다.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다 주는데 전연령인데 이게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네, 요게 또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지고 추가로, 보면 추가로 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29세가 안 된 장애인, 네. 그다음에 60여세가 넘은 장애인은 원래 받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100만 원에다가 네. 장애인 배당을 또 100만 원 받으니까 200만 원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혜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조금 넘는 2,800만 정도로 되는 거 이게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 예, 이게 아까 그 제가 예산이 그 성남시. 성남시는 2조 3천억이라 그랬죠. 네네. 정부 예산은 400조입니다. 지금 이제 대선 지금 공약이니까요. 네네. 400조의 정부 예산 구조를 조정해서 발생하면 조정을 좀 하면 28조 정도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뭐 예산 낭비를 없애고 뭐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안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예산은 7% 정도를 해서 거기서 충당한다는 게 이 시장의 기본 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뭐 증세를 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런데 네. 조금은 증세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5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보는 법인에게 8%를 더 증세하고 지금보다 연소득 10억 원 이상인 사람한테 소득세로 지금보다 역시 10%를 좀 더 증세해서 걷어들인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건 큰 돈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10억 버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뭐 많지 않고요. 네. 예. 그에 반해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게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기본소득을 위한 일종의 목적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확실히 증세가 있는데요. 어떻게 증세를 하느냐? 국토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 15조 5천억 원 정도를 걷어서 이건 이제 이걸 해서 이걸 전 국민에게 이건 이제 저도 받습니다. 네네. 수미 씨도 받고요. 30만 원씩 준다. 이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하면 좀 네. 복잡한데 이재명 시장의 구상대로 하면 29세 이하의 보통 사람들은 이제 130만 원을 받죠. 65세 이상도 130만 원을 받죠. 장애인이라면 2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0세에서 64세까지 같은 기본 보통 사람은 도시민은 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연. 1년에. 네. 그래서 우리는 월 25,000원을 받게 된다. 아니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소소하잖아요. 이게 무슨 껌값이네 진짜. 껌값 소득인가? 그러니까요. 슈퍼바이저님 이거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좀 너무 나눠서 하찮은데요? 볼까요? 일단 모든 국민한테 준다는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토지 배당인데요. 네. 토지 네. 보유세를 걷어서 한다는 겁니다. 네네. 연간 30만 원 정도죠. 네. 근데 액수는 적지만 그 자체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음. 이유는 이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특히 조세형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음. 조세 배당 결합 원칙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조세 배당 배당 결합 원칙. 원칙. 즉 뭐냐? 조세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세를 쭉 걷어서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으로 운용하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의 경우에 조세를 걷어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세를 가지고 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실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은 기본소득을 200조를 걷었다고 합시다. 네. 그랬을 때 그것을 또 200조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조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200조를 걷어서 200조를 나눠준다 그럴 때 예를 들어 1년간 뭐 1,000만 원의 세금을 기본소득 이번에 더 냈는데 실제 기본소득으로 받은 거는 9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럼 이 사람 100만 원 소득 세금을 더 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9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1,200만 원 정도 세금을 냈다. 그러면은 얼마 더 낸 겁니까? 300만 원. 네. 이렇죠. 그리고 실제 더 많이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의 세수가 증대한 것은 예를 들어 180조를 거둘 때 88조 원 정도를 더 얻은 겁니다. 사실은 환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배당으로 환급되는 거기 때문에 180조를 증세했을 때 88조 정도의 순조세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뭐 180조 기본소득 30만 원, 1인당 30만 원을 위해서 월 30만 원을 위해서 180조를 증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돌려받는 목까지 따지고 보면은 부자들한테 88조를 더 거둔 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증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본소득의 특징은 조세 배당 결합 원칙이다.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원칙을 구현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액수가 굉장히 적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토지 자산 가격이 6,500조 된다 그래요. 근데 현재 보유세는 뭐 재산세 5조 그다음에 종부세 2조 해서 뭐 굉장히 적게 거치고 있죠. 이걸 뭐 15조까지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건데 사실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적게 해도 0.6%로 해서 연간 60만 원 정도는 1인당 월 5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강남훈 선생 모델이 월 5만 원 정도 주는 모델이죠. 이 0.6%는 굉장히 높은 액수는 아닙니다. 보유세 0.6이라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그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액수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원칙을 구현했다. 토지 조세 배당 원칙을 구현했다. 기본소득의 원칙을 잘 구현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문제들을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 봐야 될 텐데 네. 생애 주기별이라는 말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쓰는 말을 붙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연령대별 기본소득 공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사실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빠진 연령층이 어떤 층일까요? 저희요. 즉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29세 이하의 청년층을 빼곤 다 빠진 거죠. 맞아요. 청년층은 워낙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 외에 작년쯤도 이제 없는데. 중장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세에서 65세까지는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정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분명히 말해서 이건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네요. 즉 노동 가능 인구가 아닌 사람들 또는 노동 가능 인구이긴 하나 일자리가 굉장히 희소하게 되고 있는 청년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이 떨어지는 곳을 말하자면 노동소득이 없는 곳, 없는 곳을 없는 곳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노동소득이 있는 곳 있을 거라고 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필요성은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정책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 그리고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2.8%니 2.5%니 성장률이 그럴 거라고 올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출 주도 성장도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가계 부채 때문에 내수 위기도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중심의 어떤 가계 소득 기반 경제를 하려면은 수요 측면에 접근해야 된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소득 기반 경제를 그렇죠. 만들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다음 뭐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 일자리는 턱없이 희소해지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게 사실은 뭐 투자를 늘려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확대되는 시대가 끝났잖아요. 네. 신자유주의 내내 설비 투자가 늘어도 고용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침체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늘어나지 않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자본과 노동의 이 성장 동맹이 이제 끝난 거죠. 생태적 한계도 있고 세계 시장 한계도 있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게 사실은 노동 시간 단축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제 기본소득 같이 임금 이외의 다른 정책들이 보완이 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정책 입장에서도 기본소득만큼 중요한 기반 정책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제정책적으로 기본소득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장중년층이라 하더라도 실업자가 많잖아요. 아 많죠. 예를 들면 많이 있죠. 아버지가 실업이고 아들도 실업인데 아들은 130만 원 받고 응? 아버지는 30만 원 받고 이렇게 될 상황이 있네요, 사실. 그렇죠. 상당하네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충분한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권고안처럼 생계에 충분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그랬을 때 한국의 기준선은 한 55만 원 될 겁니다. 이게 생계비거든요. 55만 원 내지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그러면 조세 부담률을 사실은 총조세 부담률을 45%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굉장히 큰 조세 혁명이 필요하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조세 개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우리가 만약에 노동시간 단축을 단행한다 그러면 모두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효과는 아주 어마어마한 내수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희 네트워크가 주로 주장해 온 것은 그새 절반 30만 원 모델이었어요. 이게 여기에 머물자는 얘기는 아니고 30만 원으로 도입 모델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대개 그 이유는 총조세 부담률을 35% 정도로까지 올리는 현행보다 한 10% 올리자라는 얘기였고 뭐 38%까지 올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증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30만 원씩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월 30만 원 1인당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조세 부담률을 10% 정도 더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개의 대선 주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경제가 어려운 장기 침체기에 들어서 있고 한국 경제 전망도 안 좋고 기업 사정도 안 좋은데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사태를 좀 다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한국의 지금 조세 체제가 아시다시피 저부담 세율은 낮고 그리고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 중심 체제예요. 간접세 비중이 50% 훨씬 넘으면 60% 가까이 되거든요. 주요 선진국은 OECD 주요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직접세 부담 비중이 60에 7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세를 올려야 되는 거고 OECD 평균까지 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만 박정희 이래로의 이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체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수출의 전망이 불투명한 이 시대야말로 좀 더 전향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그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도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 기본소득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농민 평균 소득이 도시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정책적인 측면이 들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게 사회적 약자를 보완해 주겠다라는 복지 정책적인 설계에 치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뭐 3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이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좀 정리해드리면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하시는 30, 60, 70은 뭐 월입니다. 월. 네, 월 30, 네. 월 60, 월 70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래야 이게 뭐 기본소득의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하지. 문제는 좀 기억하실 거는 이재명 시장님의 모든 수치는 다 연입니다. 지금. 네. 네, 연이기 연 100만 때문에 원, 연 100만, 연 130만 원, 장애인은 연 23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증세를 고려할 수 우리는 없는 30만 원. 거죠. 그러니까 증세를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수치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연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10만 안 원이 되는 거예요. 8, 9만 원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전에도 한번 몇 달 전에 보니까 한 달 전쯤 가구당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사실은 기본소득이 있을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가구당 기본소득 300만 원. 그건 또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구는 4인 가구면 1인당 10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연으로 바꾼 게 아니냐. 그래서 슈퍼파이저님 말씀처럼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현 예산 수준에서 이걸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연으로 수치를 좀 크게 보이려고 그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자면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은 액수가 너무 적어서 맞아요.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네. 근데 액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요. 네.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거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30대, 40대, 50대한테 안 준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 네 가지 명제 무게 보충 중에 무조건성은 충족되고 개별성도 충족되지만 보편성, 충분성 이게 미흡하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해할 수 그렇겠죠. 네.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학습 효과 이런 거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의제의 확산에는 네, 굉장히 그렇죠. 기여를 학습 많이 하셨고 효과가 제일 네. 중요한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본 사람들은 일단 네. 이게 좋은 정책이구나. 하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그리고 어떤 중범위 전략 경제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 그 자체에서 보면은 만약에 작은 기본소득이라도 기본소득 원리가 완전히 실현돼 있는 예를 들어 토지 배당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받아보면은 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 배당이 기여했다고 보고요. 저도 아까 그 정면에서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라는 아까 슈퍼바이저는 혁명적인 그 조세 혁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그럴 위한 국민들의 아직 심리적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쵸, 준비가 안 돼 왜냐하면 있는. 세금 도둑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어떤 심리적 조건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 기반을 마련하려면 이런 학습 효과가 충분히 충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큰 진정한 의미의 그렇죠. 기본소득 나갈 수 있는 네. 가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본소득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찬희 쌤 어때요? 네, 이재명 시장은 청년 배당을 했죠. 네, 박원순 시장은 이름이 좀 비슷한 네. 청년 수당을 했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네. 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뭐가 달라요? 배당과 수당? 얼핏 보면 이름은 비슷한데요. 네, 다 같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요?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예, 서울시 청년 수당은 네.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1년 이상 서울시 거주한 서울시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치, 네. 물론 당연히 다른 거고 이건 음.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에 미취업 아, 혹은 주당 근무 시간 30시간 미만의 청년 중에서 네.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게 서울시 청년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백수나 알바한테 준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 말하자면. 그리고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상 이하. 음. 예. 그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활동 계획서를 또 심사해요. 에이. 그래서 그 중에서 또 3천 명을 또 선발해요. 아, 아까는 24세한테 다 주는 거였잖아요. 네. 19, 24세 못 주고 줄였긴 했지만 네. 다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3천 명 선발합니다. 그래서 돈은 좀 많이 줘요. 사람이 적으니까 매달 현금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주는 계획이었지만 한 번 주고 못 줬죠 물론. 예. 또 황당한 게 있는데요. 네네. 돈을 받았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까지도 지정을 했어요. 아, 자기들이 지정해서 준다고요? 예. 예. 학원 수강비, 네. 교재 교육비 등 네. 취업 및 창업 활동에만 써야 돼요. 아,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후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음도 안 줘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8월 3일에 작년이죠. 2,831명 청년에게 8월분 50만 원을 지급했고 네. 바로 다음 날 8월 4일 날 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 처분해서 이후부터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는 딱 봐도 기본소득하고 전혀 관계 없는 전혀 것 관계가 같은데요? 없습니다. 네. 예. 청년 뭐 구직장려? 맞습니다. 뭐 그런, 구직장려금입니다. 네, 예. 뭐 예.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학원비와 교재기입비 이런 거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할 거다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슈퍼바이너도 말씀 많이 일자리가 하셨죠. 사라지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취직이 되고 싶어도 취직이 안 되는 현실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의미에서 배경이 있는 건데 이거는 맞습니다. 일자리 막 구해라 막 등 떠미는 그런 정책이고 일자리 장려. 구하라고 그쵸. 50만 원씩 6개월 줄 그쵸. 테니까 구해 그쵸, 구하라만 그쵸. 쓰고 거기에만 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쵸. 못 구하면 네. 끝이죠 뭐 네. 사실. 슈퍼바이너님 어떻게 보세요? 그 청년 수당이요? 네네. 일단 뭐 기본 수당 아니죠. 기본 수당 아닌데 이걸 이제 싸늘하게. 어떻게 봐야 되냐? 네. 까칠하시군요. 조건부 수당이죠. 조건부 네. 수당인데요. 네. 원래는 실업 수당만 있었죠.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이건 보험입니다. 실업 보험에 그러니까 취직해 있고 음.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음.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받는 거고 또 고용보험에 요건도 있죠. 몇 개월 이상 가입해야 된다.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일자리가 더 불안정화됐죠. 그러면서 몇몇 나라들에서 구직수당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업수당 2, 원이 있었는데 2가 도입이 된 게 이게 구직수당이에요. 구직수당. 일을 한 번도 안 가졌어도 좋다. 음. 그런데 이제 일을 가지려는 의지만 보이면은 음. 나 일자리 구하고 있어라고 하고서는 계속 받는 겁니다. 이런 조건부 수당이 도입됐죠. 뭐 그런 것을 본땄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유럽의 구직 수당은요 자산 심사를 안 해요. 근데 이건 자산 심사를 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참여소득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자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여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에 활동만 수당을 참여한다라는 주는 거죠. 것에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또 참여소득적 요소도 있어요. 지금 뭐냐면 딱히 이게 임금노동이 아니라도요. 박원순 시장의 참여소득 설계에 따르면은 뭐 유의미한 무슨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하면은 이게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기본소득은 아니다. 그리고 자산 심사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론 재원이 적으니까 네. 자산 심사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영수증 심사 갖고 네. 첨부 갖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원 수강비하고 교재 구입비에 쓰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토익 학원을 수강을 해서 네. 그 이제 첨부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인문사회과학 학원에 등록하면 그건 안 되냐. 구직과 별 관계 없어 보이는. 근데 토익만 과연 직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인문사회학은 직업 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입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술도 먹어야 사회관계도 생기고 만난 사람이 직장도 알선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야, 너 놀고 있냐 요새? 그래서 얘 저기 좋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약국할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는 게 다 그렇죠. 근데 술 먹으면 또 영수증 첨부 이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갖고 참 말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매우 요건이 까다로운 구직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복지부 양쪽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는 박원순 시장이 사실 굉장히 떠 있던 상태였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재명 시장은 그때는 이제 약간 듣보자 취급하면서 견제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촛불 정권 거치면서 둘의 지지도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 박원순 시장 요즘에 좀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하는 게 있던데 이게 떨어진 지지도도 높일 겸 뭔가 이렇게 정치부심 풍준하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죠. 좀 이렇게 그럼 또 진일보한 기본소득안을 제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 그런 뭐 움직임 없었나요? 네, 박원순 씨는 그래서 이제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죠 이제. 좀 들어보세요.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0세부터 18세까지는 아동수당. 약간 13세부터 18세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아동 그러면 자, 어쨌건 월 20만 원 내입니다. 월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그보다 18에서 30세까지는 미취업 청년에게는 청년배당 2, 3년간 연간 300만 원씩 준답니다. 30에서 60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실직과 질병 시에 지급하는 실업급여.
또는 상병수당. 네. 실직이면 실업기고 질병이면 상병수당이겠죠.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오 이거 좋다. 네. 실업급여. 일부러 벽에 걸리신 건 아니겠죠. 아니 실업 일부러 실업.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 국민소득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대상으로 네. 월 100만 원까지 요건 대출. 에이 뭐야 이게 저금리 대출 뭐 이런 거예요. 에이. 안 갚아도 어쨌건 네. 60세 이상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원. 음. 그러니까 월 주는 거하고 연간 주는 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에게 장애급여 있는 거는 이제 이재명 씨하고 똑같고요. 네. 실업부조와 상병수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부조란 건 18세 이상 국민 가운데 네. 24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이상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거고요. 아이고 역시 돈 벌어라 이거네요. 네. 상병수당은 이제 각종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일하지 못할 경우에 월 30만 원의 수당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얼핏 봐도 이재명 시장이 그 농어민 빼놓고는 사각지대를 해놓은 그 연령대가 있었잖아요. 네네. 30에서 60살 네네. 내 나이. 네. 근데 그게 들어갔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특징이죠. 네. 네. 한국형 기본소득, 뭐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것 같긴 한데 한국형이라고 불리는 게 벌써 기본소득이 아니다 싶어요. 네, 한국형이란 말 약간 사자 같은 불길하죠. 삘이, 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살짝 들거든요. 불길해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그 박정희도 슬로건이 한국형 민주주의. 그렇죠. 한국형 민주주의 우리 어릴 때 네네. 열심히 배웠죠. 슈퍼마니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기서 기본소득이라고 굳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동수당과 기초노인연금 정도고요. 굳이 볼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그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기초노인연금은 지금 70%밖에 70%만 주죠. 못 받고 예. 있잖아요. 아 원래 박근혜 공약은 네, 그런 공약은 거였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최대 40만 원이라 된 거지고 좀 기초노인연금이요. 네. 또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60세 이상이라고 한 거는 좋은 것 같고요. 65세보다는. 네네. 그런데 어쨌건 액수의 차등을 주더라도요. 20만 원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자산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설계가 낫지 않았을까. 지금은 최대 월 40만 원 돼 있으니까 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봐야 네.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동수당 20만 원은 사실 지금도 어린이집에 안 맡기면 20만 원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아무튼 아동과 노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개념들을 다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나 다른 여권 후보도 심지어 그러지 않을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네. 아동과 노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설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연령층이야말로 노동 가능 인구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주요 국가, OECD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 성장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눈여겨 볼 만한 정책이 있어요. 이건 기본소득과 무관하지만 상병수당을 도입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병수당은 사실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필요한 제도예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없는 거죠. 특히 자영업자가 보험 그렇죠. 혜택을 못 받는데 질병으로 일 못할 때 그런 걸 좀 지원해야 되죠. 네, 그리고 높은 기본소득을 당장 도입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낮은 기본소득 30만 원 모델 월 30만 원 모델 같은 게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업 부조 같은 것은 필요한 제도겠죠. 그래서 한국이 정말 필요한 사회 수당들을 망라하고 있다라는 점은 돋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좀 이름이 좀 인기 있으니까. 요즘 좀 핫하니까. 기본소득이 이름 안에 각종 사회 부조 정책을 이렇게 쫙 이렇게 패키지처럼 통합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수당은 수당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요. 저는 낮은 기본소득 네. 30만 원을 도입했을 때는 수당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만약에 60만 원 생계비 수준 월 60만 원을 준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수당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부 수당과 낮은 기본소득이 일종의 나란히 있는 과도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수당에 대해서 의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추가 재원은 한 19조에서 35조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재명 시장하고 마찬가지인데 증세를 하지 않고 이재명 시장은 일부 증세는 있습니다만 현재 세제와 예산 상황에서 충분히 전용 가능한 액수를 좀 정해놓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각종 이제 사회복지 수당들을 이렇게 기획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뭐랄까
좀 대선에 많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정치공학적 측면이 좀 있지 않은가. 원칙대로 밀고 나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원순 시장 요즘에 좀 약간 다급한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들어요. 있죠. 네, 갑자기 서울대 페이지안도 내놨잖아요. 네, 그 좀 교육 쪽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교육 쪽을 네. 좀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유럽처럼 국립대학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 국립대학을 다 평준해도 명문 사립대가 그대로 남거든요. 그렇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립대를 어떻게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구상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그다가 서울대가 또 국립대가 아니에요. 지금 국립법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립대와 국립법인 통합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학이 평준화돼 있긴 해요. 파리 1대와 파리 2대. 네, 2대 2, 3, 3 이렇게 숫자 네.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그랑제 꼴이 있어요. 그거 뭔데요? 그러니까 행정 관료라든가 아. 고급 공무원이라든가 이 공직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랑제 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준화된 대학 위에 그거보다 더 높은 대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프랑스도 그런 의미에서는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제 이건 뭐 교육 얘기라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격차, 그다음 차별 이런 거 없애야 되는 정책을 잘 짜야 돼요. 이게 그냥 대충 네. 하루 모여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좀 필요하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기본소득 측면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것 같아요. 네, 거의 기본소득 낙제점이죠, 이 그렇죠. 정도는 그렇죠. 네.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슈퍼바이저님은 이제 꼭 기본소득 관점이 네네. 아니고 좀 넓은 관점에서 긍정적인 걸 잘 아니, 많이 뭐, 이제 평가해 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을 기본소득에다가 이렇게 막 두드려 넣어가지고 발표한 게 좀 문제죠. 문제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누구 다룰까? 이제 남아 있는 문재인. 문재인 씨 해야죠. 예. 네, 네. 현재 여론조사 1위잖아요. 네, 1위. 예. 거의 뭐 따놓은 대통령처럼 좀 돼가고 있는 그 느낌. 힐러리 때 모습하고 비슷하죠 지금. 네. 예. 대선 예비주자 문재인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기본소득 주장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캠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쓸지 말지 내부적으로 아. 고민을 좀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용은 좀 있는데요. 예, 뭐 내용 좀 봐야겠죠. 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씨는 지금 이제 보수 중도층을 공략하는데 매우 정력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잡은 물고기는 이미 있는 거고 예. 떠다니는 물고기들 이걸 잡는 게 결국 선거의 성패라는 거 생각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힐러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힐러리가 중도층을 공략했던 거 밀접한 어떤 선거 전략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 중도층이 대부분 증세의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본소득 그러면 결국 재원 문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슬로건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는 둘째로는 이제 기본소득의 당내 다른 후보가 선점한 슬로건이라는 점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로 기본소득이 아닌데 아까 네. 그거를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박원순 시장이 좋은 정책이 많습니다. 예. 혁신적인 주장도 있고 근데 그걸 꼭 기본소득으로 포장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기본소득과 사회수당 이렇게 네. 합쳤으면 그러니까 되는 그런 거다. 것보다 그래서 사회복지 패키지라든가 좀 전에 저는 슈퍼바이저는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패키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기본소득이라고 내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도 기본소득 문재인 씨 쪽 이제 브레인도 기본소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 그런 입장이라고 그냥 합니다. 뭐 그런 핫한 트렌드적인 경향을 반영해서 정책을 짜겠다 뭐 그런 네네. 얘기인가요? 그래서 기본 구도는 이제 박원순 시장과 큰 차이는 없고요. 0살과 6살 사이에 이제 아동수당, 미취업 청년 대상의 청년수당, 기초노령연금 확대. 그러니까 아까 박원순 시장과 아주 비슷한 구상들을 갖고 있고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좀 더 좀 세밀하게 돼 있어요. 아동수당의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자녀의 경우에 수당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즉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아동수당의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안을 짜겠다. 그러니까 아까는 박원순 씨의 아동수당하는 이정민 씨는 그냥 네. 기본소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를 좀 차등을 주겠다. 목적을 두겠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얘기는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둘째, 셋째 자녀에게 좀 더 많이 주겠다. 다둥이 예, 뭐 이런 둘째를 네. 내면 좀 더 주고 셋째를 내면 좀 더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능력 개발 쪽으로 목적을 두고 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 2년 동안에 30만 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노인 수당은 말이죠. 이게 좀 문제인데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노령 기초연금을 확대해서 네. 소득 하위 80%에게 3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10% 올리고 10만 원 올린 거죠.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수당에도 기본소득 요소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네. 각 수당마다 고유한 목적성이 있어요. 네. 출산율, 네. 네. 취업 능력 개발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심사가 매우 많다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기본소득의 4대 원칙 중에 앞에 그 무조건성 들어있잖아요. 네네. 이건 일체 자산 심사, 근로 여건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준다는 건데 네네. 사실 이게 또 왜 또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왜 그렇게 중요해요? 최근에 인기 있었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네. 승인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아 저는 네. 봤는데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예. 바빠서. 저거 보고 나서 네.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왜요? 밥을 못 먹게 돼요. 한번 보세요. 예. 좀 예. 처참해요. 처참하게 안 그렸는데 처참해요. 예. 처참하게 그렸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심사 과정부터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예. 심사하면서 너 정말 70% 맞아 이거 막 따져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혜를 받는 동안에도 세금 충이다 이러면서 마치 얻어먹는 것 같은 이런 걸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너는 우리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갖고 받아 처먹는 뭐 벌레야 사회 기생충이야 이런 식의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네. 악순환이 돼갖고 그들을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사실. 그러니까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네, 그게 굉장히 크고요. 이게 네.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걸 이제 심사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이게 민간 회사인데 네. 심사하는 회사 약간 거대한 조직인 거죠. 거기 더 월급 타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또 심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좀 나오거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심사를 하고 정말 뭐 정말 잣대가 이중잣대, 뭐 삼중잣대를 갖고서 이런 식의 어떤 비대한 어떤 심사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절대 조건성을 달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네. 슈퍼바이저님,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기본소득론은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네. 노인 수당 문제인데요. 네네. 이재명 박원순 후보와 달리 이게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아니죠. 네, 아니죠. 네, 80%까지 주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설계할 바야 음. 노인 기본소득은 100%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 수당을 80%까지 준다. 뭐 노인 수당을 뭐 조금 더 뭐 40% 정도는 얹어준다 이렇게 설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소득 액수가 높으면요 이런 식의 조건부 수당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낮은 기본소득의 경우에 조건부 수당과 결합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노인 기본소득 플러스 노인 수당 이렇게 설계해서 노인 기본소득은 100% 받고 20만 원씩 거기다가 한 50%에 대해서는 노인 수당을 준다. 그래서 40만 원까지 최대 주겠다.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을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노인 기본소득 20만 원을 다 준다 할 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조세 배당 원칙에 따라서 훨씬 더 이 빈곤 탈빈곤 효과도 크고 불평등 시장 효과도 클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동 수당에 대한 것도 이게 출산율 정책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크죠. 네, 아동 수당 때문에 출산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저는 20만 원 더 받으려고 야 말도 안 되죠. 사실 출산율 저하, 그러니까 인구의 이 숫자 그리고 양, 질 다 문제가 되는데요. 인구 질이라면 이제 교육, 보육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걸 거고요. 뭐 합쳐서 이제 인구 재생산 위기가 아니라 사회 재생산 위기라까지 부릅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이제 복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뭐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한다든지 뭐 기간도 늘리고 급여율도 높이고 그런다든지 또는 뭐 모뿐만 아니라 부의 유급 육아휴직도 의무화한다든지 그냥 단순히 선택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경력 단절도 막고 노동시간 단축도 하고 하는 다른 복합적인 패키지로 접근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사회보장 체계 전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아동수당만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그런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튼 굉장히 한국의 수당 자체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꼭 필요한 수당을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소위 말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홍보 비용, 사람들 행정 비용만 얘기하는데요. 실제 홍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유럽 국가를 보면은 그 행정 관리 비용보다 이건 많이 절감되고 있어요. 이 사무 자동화 때문에 홍보 비용이 진짜 많이 듭니다. 받아가세요. 생겼습니다.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입니다. 계속 해줘야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꼭 접근해야 되냐라는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지지율 1위 후보니까 그 얘기는 기대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분발을 하셔서 정책팀들이 좀 좋은 정책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재인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평가했는데요. 네. 오늘 시간이 이제 대선 예비 주자들의 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에 관해서 네. 예비 주자의 정책 전반이 아니라 네. 기본소득에 관한 그 정책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 여기서도 예비 주자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네네. 그렇죠. 네, 새누리당은 참 얘기하기도 싫네요. 네. 이 당 이름이 또 없어지겠죠. 네. 상징색도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붉은색인데 바른정당은 푸른색이 됐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승민 의원인데요. 지금 바른정당으로 갔죠. 유 의원은 이제 선사회복지 후 기본소득이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미 있는 복지 체계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처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네. 많은 액수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빈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할 수 있지만 네. 현재로서 대선 공약으로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말고도 기본소득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또 바른정당 의원이 네, 있죠. 과거에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네, 지금 네. 역시 바른정당으로 옮겼습니다. 네. 김세연 의원인데요. 네. 부산의 의원이죠. 네, 네. 기본소득 도입에 매우 긍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으로 유명하고요. 네. 의원회관에서 이제 토론회도 여러 번 열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그 출발선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괜찮은 일자리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다수의 국민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을 예측하고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기본소득을 당장 도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뭐 대선 예비 주자는 아닙니다. 네. 한편 바이더웨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네. 유 의원과 입장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유 의원보다 더 오른쪽인 것 같아요. 네, 어저께도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안희정 네네. 도지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온건 중도적인 그런 노선으로 자기를 이제 채색을 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관계에서 얘기하면 경제 정치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제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어요.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청년배당 등 현금급여성 복지 정책은 노인, 아동, 빈곤, 장애인 등 산적한 복지 현안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입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면 기본소득은 시기상조고,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승민이나 뭐 안희정 다 마찬가지인데요. 부분 기본소득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지금은 사회 부조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가장 소극적 입장이다. 안희정 의원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번 대선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네. 기본소득 얘기를 또 꺼냈죠. 네, 작년에 특히 큰 네.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심상정 대표의 기본 구상은 Great Compression이라고 합니다. 음. 대압착이라는 단어로 요약하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압착이란 건 이제 벌어져 있는 거를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격차를 좁히자 이런 주장이고요. 세 개의 그레이트 컴프레션이 있어요. 하나는 노동시장이고요.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좁히자. 그래서 최고 최저임금을 연동시키자. 네, 격차 줄이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를 줄이자. 초과이익,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자. 뭐 구체적 시장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3번은 이제 노동시장 밖에 대한 얘기고요.
노동시장 밖에 대해서는 아동, 청년, 노인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 그러니까 임금 격차도 압착하고 네. 이윤 격차도 압착하고 소득 격차도 압착하고 하자 할 때 이 소득 격차 압착에 기본소득 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구체적 안은 아직 제시한 적이 없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정의당 사람들이 원래 과거에 기본소득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관심 없었죠. 없었죠. 진보신당에 있을 때.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 안은 아직 없고요. 네. 예, 노동시장 안에 정책과 병립하는 노동시장 밖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표랑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예비 대선 주자 6명, 예, 기본소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 원내 정당만 살펴보자 보니 좀 아쉬워요. 네네. 그 원내 정당인 녹색당, 노동당 작년 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 전면 실시 이렇게 딱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네네. 녹색당은 월 40만 원, 노동당은 월 30만 원. 네, 네. 뭐 당선은 되지 못했는데. 한 명도 못 됐죠. 네.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왔어요.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선거법 때문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1% 얻으면 네. 3석이 생기고 그렇죠. 0.3%면 한 석이 생겨야 되거든요. 진입장 병목 그것도 없다면. 있는데 네.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연합명부가 없다는 것도 중요해요. 연합명부 그렇죠. 예, 연합명부는 군소정들이 연합을 해서 그렇죠. 하나의 당처럼 선거에서 활동하는 건데 저기 뭐 예를 들어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집권 네네. 정당인데 네. 그게 17개 정당 연합이거든요. 네. 군소정당은 그렇게 연합해야 아, 힘을 낼 수가 17개나 있는. 돼요? 네, 17개. 였다가 네. 통합을 하긴 했죠. 나중에. 네네 나중에. 예. 그러면 원내 정당 이걸 떠나서 한국 정치가 실현을 해야 될 기본소득의 기본 방향 뭐 이런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는 게 좋겠는데요. 슈퍼바이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기본소득이 의제로서 굉장히 공론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주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최소한 네이밍은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역시 복지 정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어쨌건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의의를 분명히 꺼내놓은 후보는 없다라는 게 문제점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재벌 중심 수출 주도 경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까 그럼요. 경제 체제를 바꿔야죠. 그럼 내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소득 이외에 다른 내수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라는데 양쪽으로 좀 다 실패했죠. 네. 착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소국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건데 조세 체계 문제도요. 재벌 중심으로 할 거냐, 수출하기 위해서 조세를 걷는 거냐, 조세 체계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냐 아니냐, 즉 내수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세에 대한 입장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물론 보수적인 경제학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감세입니다. 감세를 하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수출도 안 되는 시대에 게다가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4차 산업혁명기에 이 감세 정책이 고용과 이 수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수요 측면에 접근한다 그러면은 과감한 증세를 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수요 사이드의 확장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게 참 아쉽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위기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내년 말이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장기 침체에 시달릴 텐데 이런 정도의 복지 정책,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 복지 정책으로서 감당이 되겠느냐? 경제 체제 전환에 대해서 대선 후보라면은 좀 분명한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그 속에서 기본소득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아야 자리매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기본소득 그러면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뭐 이번 뭐 대선 국면 이런 거 관계없이 사람들이 되게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을 나눠주는 거다 맞죠. 근데 소득을 나눠주는데 기본소득의 효과는요, 소득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을 주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은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게 그렇죠. 되죠. 일자리를 재분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회사 투자하라 그래갖고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라 있는 일자리 나눠 갖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득 저하 없이도. 두 번째는요. 이게 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유 시간, 자유 시간. 자기가 알아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네.
시간의 재분배, 일자리 재분배라는 효과가 나온다.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만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시간도 나눠주는 거고 일도 나눠준다. 이거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그 경제신문이나 네. 보수 언론들의 언론 행태에 대해서 좀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네. 그 기본소득 얘기만 나오면 포퓰리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저번 대선 때 기초연금 공약을 냈잖아요. 네. 지금은 70%밖에 안 주지만 70% 하위층만 주지만 그때는 전 노인에게 20만 원씩 준다. 이게 원래 기초연금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노인 기본소득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정 양육수당이나 보육비 지원도 사실 현금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신들의 공약이라든가 또 실제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안 그러고 그건 복지 정책이라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고 이건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까놓고 말해서 포퓰리즘이라는 게 난 또 뭐가 또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좀 국민을 위한다는 게 그게 난 뭐가 나쁜지 사실 모르겠고 아까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증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증세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 도둑도 너무 많고 세금 누수도 너무 많고 정말 부당한 일에 너무 세금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즉 국가의 투명성, 국가의 민주성, 국가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증세에 대한 사실 믿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치 개혁과 동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면이 있지만 어차피 증세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증세가 사실 나쁜 게 아닌 게 내 세금을 제가 연에 100만 원을 더 내요. 증세가 돼서. 근데 400만 원을 연에 기본소득을 받는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네. 내가 세금 200만 원 더 내요. 네. 근데 기본소득 400만 원 더 받아요. 그럼 당연히 좋아하겠죠. 세금을 내가 300만 원을 더 냈어요. 네. 근데 400만 원 또 받아요. 그럼 당연히 또 좋아할 겁니다. 그건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럼 그만큼 받은 것만큼 경제에 또 선순환이 생기겠죠. 네. 기분 나쁜 사람이 이런 사람들 분명히 기분 나쁘죠. 2억 원 세금 더 내고 400만 원 기본소득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예. 그래서 다 400만 원 주는 것은 똑같고 보편적으로 주는 건데 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편 증세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증세라는 게 단지 세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10% 상위층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나라를 90% 일반 국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로 바꾸는 거대한 나라의 사회 전환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증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 아까 우리가 증세와 배당의 결합원칙. 결합원칙.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 올해 그 대선 경선을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혹은 이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네. 와, 다음 주가 설이에요 벌써. 네네. 와, 그래서 한 주 쉬어야겠죠. 네, 그럼 만날 수가 네네,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네. 네. 그럼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2월에 만납시다. 네, 2월에 뵙겠습니다.